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가장 세계사적인 역사적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번 회담에 있어서 진보 보수 그리고 어떤 정파, 진영 이런 것들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야말로 이럴 때 진짜 국력을, 그죠? 그러게요. 국론 분열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예, 저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공화당들의 어떤 그 당파 간 싸움이 엄청나게 심한데, 근데 이게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그 당파를 뛰어넘어서 초당적 협력이 되는 게 거의 미국 의회 내에서의 어떤 전통 비슷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하고 했을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상하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미국 의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뭐 이라크 침공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긍정하는 의미는 아니지만서도 국가사적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파를 초월하여 협력해야 된다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성 국정원장이 지금 또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실 정의용 실장님의 뉴스가 매일 나오길래 도대체 이분이 어디를 어떻게 다니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진짜 이거 난 비행기 못 타 이렇게. 게다가 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말리게 긴장되는 순간순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 하루도 뭐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지난 3월 4일 날 대북특별사절 단장으로 정영희 실장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3월 4일이고 바로 3월 5일 날 북한으로 날아갑니다. 네. 성남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예,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날 오후입니다. 3월 5일 날 바로 김정은을 접견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리고 세계사적인 이벤트가 3월 5일 날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실현이 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3월 8일부터 11일까지 2박 4일간 미국으로 또 출국을 하십니다. 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김정은의 뜻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사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나니 바로 그 자리에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이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백악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이례적으로. 예,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이런 일이었죠. 그리고 3월 11일 날 이제 이 미국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12일 날 바로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 되니까 정영희 실장이 이번에는 중국을 가셨네요. 중국을 가셔가지고 처음에 가자마자 중국의 양대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4시간 넘게 면담 및 오찬을 한 데 이어서 오후 5시부터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접견해서 또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 주석이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가 저랑 같은 이니블루 넥타이입니다. 그러게요. 왠지 이니블루를 일부러 골라서 맨 것 같은데. 네, 색깔 맞춘 것 같아요. 그러고는 12일 날 그 시 주석과의 그 면담이 있었는데, 그러고 13일 날 바로 모스크바로 날아갑니다. 네.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여기서 이제 그 푸틴을 만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는데 일단 외교장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다음 날 14일 날 돌아오신다는 이런 일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시는 거는 그 한국 안 들렀다가 중국에서 바로 러시아로 직항으로 날아가시는 이런 일정입니다. 와, 난 솔직히 비행기를 4시간 이상 못 타요. 그거는 권선웅 의원님이
이코노미를 타셨습니다. 비즈니스급 이상을 타시면 뭐 그래. 4시간 이상도 뭐 맞아. 타실만 합니다. 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저도 평생 동안 뭐 비즈니스 딱 한 번 타봤는데 어우.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타봤구나. 난 못 타봤는데, 아직. 그 이코노미를 했는데 그냥 좌석 업구를 그냥 우연히 시켜주길래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행운이 나에게도 한번 왔으면. 자, 성 국정원장도 진짜 못지 않습니다. 성 국정원장도 정호영 안보실장하고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다가 네. 이번에 딱 갈라졌죠. 네네. 한 분은 중국으로 가시고 한 분은 일본으로 가시고. 예. 그래서 오늘 아베 총리를 만납니다. 아베 표정이 굉장히 궁금해. 30억 달러 가지고 30억 가지고 지금 퉁치려고 30억 달러가 아니라 30억 30억 원입니다. 예. 30억 달러가 아니고 30억 원. 예. 갖고 생생 오지게 내다가 트럼프한테 까였잖아. 아유, 그러고 저기 아베 총리도 지금 일본에서 국내 정치 문제는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사학재단 그렇죠, 사학재단. 비리 터져가지고 오래된 거였는데 지난번 그 의회 해산하면서 그냥 다 대충 다 날아갔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이슈가 전혀 죽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올라가지고 지금 아베 주변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그 세계사적 이벤트에서 아베가 그 표정 관리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남북한이 평화 모드로 들어간다는 건 세계 전체가 다 좋은 일인데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베 혼자 인상을 그리고 있으면은 그 누가 봐도 참 속이 좁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아베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좀 돼. 왜냐면은 야, 그 진짜 그 골프장에서 트럼프 뒤따라가다가 네. 뒤로 나뒹구는 나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 그런 굴욕, 수모까지 겪으면서 딸랑딸랑 했는데 지금 아베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거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아베가 이 뒤통수 맞은 이유는 사실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하니까 우리 지금 이 평화헌법은 안 된다. 네.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거를 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거세게 이제 그 뒤집기를 당한 거죠. 아베는 정말 참 지난 그 우리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좋은 시절 누렸는데 동북아에서 뭔가 그래도 좀 힘 좀 쓰면서 그러게요. 오바마하고 짝짝꿍 해가면서 좀 나름 뭐 패권을 좀 누렸던 그 좋은 시절 다 끝나버린 거야 갑자기.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동북아 정세의 동북아 지역의 운전대를 네.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보 당해버리셨죠. 네. 쓱 빼앗긴 거지. 네, 그렇죠. 그 자, 아베 수상도 그냥 힘내시고 어차피 상황이 이래 된 거 다 뭐 이런 거구나라고 뭐 다 체념하시고 표정 관리나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아베 못지않은 인간들이 우리나라 땅에도 있다는 거. 네, 이게 홍아베 진짜.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개최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다 좀 좋은 일이다라고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또는 집단 이게 딱 세 부류 있습니다. 그 아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베 있고 홍준표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있고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치 신세계 녹음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 네. 곧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게요. 그리고 트럼프 화형식이 벌어질 것이다.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벌어질 것 같아. 그러게요. 이 박지원 의원은 또 우리 홍준표 의원 논리라고 홍아베 그러면서 계속 놀리고 있는데 이제 홍아베뿐만 아니라 유아베까지 나오게 될 시점이 그렇지. 됐습니다. 이 홍준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매우 떨떠름해하는 반응을 했었는데 홍준표의 영혼의 쌍둥이, 그야말로 신복 중의 신복, 홍준표의 오른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민주당이 의수대고 뽐낼 일이 아니다. 실무적 협의를 거친 정상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의해 성사되었다고 보는 만큼 여전히 예측 불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라고 초를 치고 계십니다. 야, 정신승리 진짜 오지고요, 지리고요. 진짜. 얘네들, 와, 이 반미종자들, 분탕질 치는 이 반미종자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쫓아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한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한미동맹을 깨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당의 뿌리를 잇는 정당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우리 이명박 씨죠. 우리 MB는 그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미FTA를 갖다 재협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MB가 날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 앞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해 라고 해서 오바마를 선거 때 실언이나 실시를 하고 다니는 이런 동네 쌈마이로 격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미국이 참고 넘어가줘서 그렇지 정색하고 있으면 큰일 날 얘기거든요. 게다가 김성태 대표께서 이렇게 막 그 트럼프를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된 거다라고 폄하를 하면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하여 미국 내에 있는 행정부 사람들이 뭐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반미종자들. 그렇죠. 게다가 김성태를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언하는 인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이 김성태가 이렇게 미국을 폄하하고 있는 와중에 참을 수 없어서 유승민 바미당 대표께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난 유승민이가 왜 조용하나 싶었어요. 그러나 그 걔가 응아를 참지 못하듯 그렇지. 유승민 대표도 이렇게 반미 발언을 참지 못하시고 바로 튀어나오셨습니다. 북미 회담 수용에 미국이 혼란해지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보수 진보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면서 거듭 트럼프에게 유감을 나타내면서 완전한 비핵화란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굳건한 한미동맹, 최대 제재와 압박이란 세 원칙을 흔들림없이 한미양국 모두 추진하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네. 아니, 유 대표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 끝발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시네. 지금 미국 걱정하고 있어. 그러게요. 미국이 지금 혼란에 빠지는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혼란스러운지는 뒤에서 살펴보고. 근데 그 잔소리가 참 약간 아해합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란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굳건한 한미동맹? 이거 지금 그렇잖아. 아니, 유승민 대표님, 우리 말로 한 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미국이 목표를 막 흔들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미국 트럼프를 막 비난하면서 나온 말 아닙니까? 유 대표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금 목표를 굳건히 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갈대처럼 막 목표를 이리저리 수정하고 막 이러는 나라입니까? 둘째로, 한미동맹이 지금 위기입니까? 아니, 특사 왔더니만은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을 갖다가, 백악관 내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장소에까지 내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벌홀에다가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받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 백악관에서, 우리 정의용 실장님 오셨다고, 트럼프가, 야, 얘들아, 다 모여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서열 1위부터 한 11위까지 옹기종기 다 모여가지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설명하는, 방북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 메시지에 대해서 기점코 세우고, 그 듣는 장면. 네. 아니, 그거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러게요. 또한, 동시에, 백악관에서 저렇게 기자단한테 브리핑하는 거. 그거 타국의 정상도 아니고 네. 타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참모들을 참모들을 백악관에 앞마당에 딱 세워가지고 직접 브리핑하세요. 와,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이것만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미국이 혼란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또한 균열을 내는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평가를 하겠으며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최모 씨 아들 모 성식 씨라고 하는 익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로 이어진 한미동맹을 해치려는 이러한 보수 우익들의
행동들이다라고 망동이에요, 망동. 망동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시고 이 국가보안법 처벌 사안입니다. 저는 진짜 국가보안법을 정권 바뀌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이 입에서 완전 붙어 있어. 왜냐면은 자유한국당 밤이당 애들 하는 짓 보면 전부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요. 그 짓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정원이 좀 얘네들 좀 싹싹 아니면 저 대공 분실에 좀 이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해야 되겠네요. 대공수사과에서 하면 돼요. 자, 미국 입장 한번 보죠. 네. 예. 이렇게 홍유 또는 김성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제 언론 기사에서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들은 트럼프의 결정이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 이거 어쩜 좋아.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바로 이 미국의 폭스뉴스 등등등 미국의 이제 극우 뉴스들입니다.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극우 언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국의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는 이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 변종 정당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미와 극우라는 조합을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미와 극우. 반미는 사실 우리 주사파의 종특이었잖아요. 제가 오늘도 트위터 리트윗을 하나 했는데, 과거 통합진보당 출신, 현재 민중연합당이죠? 민중연합당의 김재현 같은 경우가, 2월달 트윗인데, 평화올림픽 오라 이러면서, 네. 미국 물러가라 이런 갑자기 왜 그러지? 생뚱맞은 약간 정신 나간 소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반미와 숫골 좌파는 매칭이 됐었는데 네. 반미와 극우의 조합이라는 희한한 지금 조합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그 반미 극우 정당이 또 나름 또 미국의 극우 언론이라 이렇게 티격태격을 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게. 그러니 그냥 우리 반미 극우 정당께서는 이념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희망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충동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냥 미국의 동네 아저씨가 한 게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CIA 국장 CIA 국장이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 딴 데서 한 게 아니라 폭스뉴스와 CBS와의 연인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위험한 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폼페오 국장, CIA 국장은 연극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왜곡 보도가 네. 사실 정말 사람들을 생각을 헷갈리게 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의 진보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너무 형편없고 진짜 저질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됐지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거를 우리가 좀 관가를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는 형편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알렉산더의 매듭 끊기처럼 그냥 탁탁 쳐내는데 남북 관계 문제에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CIA 국장이 하는 말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그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적이 없고 북한의 지도력도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간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꾸준히 궤를 같이 이어온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승민 대표 흔들린다며 안 흔들린다고 CIA 국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CIA 국장한테 항의를 하십시오. 흔들리잖아요 하면서. 그럼 CIA 국장이 뭐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폭스뉴스에서 이렇게 했고 CBS와의 회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이 도전이라는 데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그러고 또 이제 약도 좀 팔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전임 행정부들은 막연히 잘 될 거라는 희망으로 그 위험을 무시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약도 팔고 그러십니다. 아이 뭐 약 많이 파세요. 괜찮습니다. 우린 특이어천가야 이제. 뭐 약은 얼마든지 파셔도 되고 이게 한 번 더 비핵화, 한 번 더 평화 정착만 해주신다면요. 그 정도 약 파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 쪽에서 이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장소와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이미 착수했다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김정일 회담의 장소가 백악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괜찮은 그림이다. 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아니 세상에 이제 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악의 축이라고 하던 이런 그 국가의 수장을 백악관에 초청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에게 사실 이라크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 네. 미국인들에게 현존한 최고의 적이 누구였냐? 바로 북한이야. 네, 북한이죠. 그 최고의 적 대빵이 백악관에 오는 거예요. 와, 이 그림 정말 괜찮은 그림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비유를 들자고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민병대 그 팔레스타인 그 난민 국가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거 이 정도의 충격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거죠.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반대 그림도 그려봅니다. 트럼프가 한국 땅에 와서 서울 와서 우리 이거 한번 얘기했던 건데 네. 판문점을 도보로 걸어서 넘은 뒤에 거기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북한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차 타고. 그래서 평양에서.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라지샤 부대변인의 표현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그럴듯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제하지도 않겠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열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이벤트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재 미국 정부입니다.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해피바이러스 뿜뿜.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무지무지 배가 아픈, 그래서 정신 나간 헛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죠, 또. 또 있습니다. 예. 아까 저기 김성태랑 유승민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준표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게 3월 10일 날 올린 페이스북에 홍준표가 직접 올린 겁니다. 91년 노태우는 김일성에 속아 한 번 더 비핵화선을 했고 92년 미군 전술핵을 철수했습니다. 그때부터 북은 집요하게 핵개발에 나서서 남북 군사 균형이 무너지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지도자의 오판, 즉 91년도에 노태우를 뜻합니다. 노태우의 오판이 국가적 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노태우를 하다에 깠죠. 그러고 난 다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핵 폐기는 핵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문 정권은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화 구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진짜 어이가 없다. 핵을 만들어 놓고 균형 맞춘 뒤에 폐기 협상을 하재. 네. 아니, 폐기할 핵을 왜 만들어? 돈 아깝게. 웃긴 새끼야, 이거. 그래서 북이 핵을 가졌으니까 남도 핵을 가지자. 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냥 진짜 이게 초딩 산수도 아니고 요즘 초딩들 산수도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그냥 1 더하기 1은 이 수준이 아니거든. 이게 사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이렇게 남한 핵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뭐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자유당 당사에 플래카드로 막 핵무장하자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자유당 의원들 내부에서만 그렇게 맨날 시끄럽고 그 이상 발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가 이런 주장을 갖다가 그야말로 개소리로 받아들이고 놀림감으로만 소비를 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면은 이게 진지하게 혼을 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홍준표 대표는 남한 핵무장을 하자고 그러는데 방법은 일단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국한테 가서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주한미군 기지에다가 설치해 주세요라고 싹싹 비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1번 방법이 채택이 되지 않을 때 미국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우리 미국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래요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제 상상 범위 내에서 없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대북 특사 한번 트럼프한테 보내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 가가지고 우리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대접을 받고 오는가. 잘하면 체포됩니다. 근데 홍준표가 왜 이럴까? 네. 나도 이제 윤건피 소장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자꾸 내재적 접근을 하게 되는데 홍준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지금 박정희 신화를 읽고 싶은 네, 욕망이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였죠? 이희소 박사 예. 해가지고 박정희가 미군한테 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희소 박사가 죽으면서 좌절이 됐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홍준표가 지금 이 핵 무장론 떠드는 게 그 소설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이 점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의 이러한 내재적 접근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고 홍준표 대표님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예 위로와 걱정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박정희가 핵무장을 추진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 제명이 못 살았습니다. 예. 그 탕탕절의 그 기억이 또 선선한데 홍준표 대표님도 그런 거 자꾸 하시면 탕탕절에는 낙지탕탕이를 먹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저기 홍준표 대표님을 다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래 하셔야지. 네. 자,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MB의 수하 정동기 이 양반이 검사 출신이죠? 네. 아주 적반하장의 어떤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MB가 여러 로펌들을 돌아다니면서 제 형사사건을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다 빠꾸를 맞고 지금 MB 주변에 남은 변호사가 몇 명 없어요. MB 당시 청와대에 있던 몇몇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정동기 수석이죠. 이 양반이 두 가지 아주 어이없는 이야기를 뉴스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정동기 본인 입으로 한 말입니다. MB에 대한 피의 사실을 자꾸 공표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얘기를 딴 사람은 몰라도 이명박이 하면 어떡합니까? 니네들은 하면 안 돼, 이 소리를. MB와 그 일당 새끼들은 피의 사실 공표 이딴 단어를 입에 올리면 안 돼. 적어도. 이것 때문에 참 어이가 없었는데 게다가 이제 정동기가 MB 변호한다고 이리저리 뛰다니고 이러니까 당장 여기서 박찬홍 로스쿨 교수님이 이건 안 된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한변협이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정동기는 MB 변호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동기는 같이 엮여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같이 엮여 있는 데다가 변호사법 상에서 공무원일 때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무원인데 예를 들면 공정위에 들어갔던 파견됐던 변호사예요. 그래서 공정위 업무를 쭉 하고 왔는데 변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공정위 사건만 다 자기가 아도를 쳐가지고 다 맡고 그러면은 이 상도의를 떠나서 이 국가적인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직무상 기밀 같은 게 누설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해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 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을 맡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지금 정동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변호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MB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MB 당시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 쪽에 있던 검사 출신 변호사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마저 이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를 못한다고 그러면 진짜 MB는 국선 변호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MB에게 두 가지 좋은 점, 한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들어요. 예. 나쁜 점은 변호가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그 판사님께 드릴 말씀은 MB가 좀 늙어서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밖에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MB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무리야 좋지 뭐. 그나저나 검찰에 소환됐던 이명박과 관련된 네. 사람들 네네. 그 검찰에 갔다 오고 나면 이명박 전화를 안 받는데 증거신 전화번호는 결번 아니면은 차단시켜놨으면 전화 딱 하는데 바로 뚝 끊어지는 거지거나 아니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들려오거나. 아이고 참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화를 안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오늘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제가 우리 하 소장님하고 방송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들을 많이 들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박평님은 어제 좀 살벌한 분위기에서 첫 무대 데뷔를 했는데, 네. 박평님 오늘 방송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브리핑 마치고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세계 최초 이벤트.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선착순이겠죠? 이것은 GMG 배급사로 결정된 GNN 뉴스통신 한국 론칭 기념 이벤트입니다. 참,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바로 GNN 뉴스통신을 검색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네, 이슈 프리즘입니다. 자, 언론 회부실 같이 하실 고일석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늦으셨습니다. 예. 예. 제가 하는 시간에 맞춰서. PBL 대장으로.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길치 하 소장님이 조금 맨날 길 찾다가 헤매다가 늦는데 하셨구나. 일단 국장님 오늘 늦는 거 확정이지? 네. 그래서 우리 하 소장이 늦으면 오늘 방송을 일단 혼자서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늦춰서 할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수장 때문에 제가 걱정을 들은. 네. 오늘 이슈 프리즘 주제는요. 어제 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끝내 당의 만류와 수많은 당원 지지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서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도대체? 일단 뭐 민병두 의원 사태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들을 잠깐 뭐 짚어보면은요. 그 일단 무슨 미투 운동의 어떤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1차 입장문을 발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경우가 어찌되었든 죄송한 마음입니다.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에게 항상 엄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다만 그분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제가 아는 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밝힙니다. 와,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냥 미세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느껴져요. 그냥 우리 그 시가 있잖아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니 도대체 일단 이 입장문에서부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처를 받았다면 경우가 어찌되었던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가 문제될 만한 행동을 안 했는데. 근데 저는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을 하면 왜 의원직을 내려놓느냐는 말이죠. 싸워야지. 예. 아니 자기가 떳떳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런저런 해명들을 보면은 자기가 뭐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뭐 만난 상황들을 보자고 그러면 민병두 의원은 낙선 의원이었고 이 만난 상대편 여성분은 50대에 잘 나가는 사업가였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 보겠다고. 네네. 전주 쉽게 해서 물주 그렇죠. 아니에요. 갑으로 만난 거죠 오히려.
그 여성분이 갑이고 민명도 의원이 낙선 의원이라면 을이거든요. 사실 뭐 전직 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낙선 의원은 동네 아저씨예요. 예, 동네 아저씨입니다. 진짜 아무도 그렇게 저기 대접 안 해줍니다, 사실. 더군다나 정치인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낙선하고 나서 예전에 정치했던 사람이라 해서 이렇게 길에 나가면 손가락질 안 받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나 대접 안 해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같이 국회의원 활동했던 의원들조차도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맞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건 정말 그래서 전직 의원들이 멘탈 관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뭐 그건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1차 입장문에서 좀 이해가 많이 안 된다 싶었는데 그 사직서를 내면서는 그냥 2차로 따로 입장문을 낸 건 아니고 문자 메시지에서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제가 한 선택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앞으로 어디에 있건 공의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 남기고 그냥 끝! 사표 내버렸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인지 몰라도 굉장히 종교인의 냄새가 나요. 예. 종교인의 냄새가 나고 공의라는 표현이 사실 가톨릭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 예, 저도 세례를 예전에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무교예요. 근데 너무 결벽증을 넘어서서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저는 사실 뭐 결벽증 환자도 괜찮습니다. 결벽증 뭐 깨끗하게 살면 좋지. 근데 저는 일단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끄러운 짓을 안 했다면서요. 근데 왜 가책을 느끼고 결벽증을 느낍니까?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안 했는데 왜 결벽증을 느끼냐. 이거부터 좀 이해가 이것만 좀 설명이 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사퇴를 하건 말건 간에. 제가 설명을.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신뢰할 경우는 했다 안 했다를 딱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 의원이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인간의 기억을 이게 확고하게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7년 전, 5년 전 이런 있었던 일을 내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했다 안 했다 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상황이 항상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뭐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사퇴할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와, 그러면은 이런 식이면요. 정치인들 누가 조금 문제 의혹 제기하면 다 사퇴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 기억나는 경우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 때 언론 국유화 발언이 나왔죠. 네. 터지자마자 바로 주최 있었던 토론회에서 이인자가 막 추궁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잠시 대답을 못 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가 있다고 막 보수를 했죠. 근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혹시나 내가 기억 못하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잠시 고민 중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이 내 머릿속에 인식의 틀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내 기억이 없으니까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논리적으로 좀 어려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잠시 멈췄다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신 그렇죠. 거고 민명도 의원은 결국 사퇴라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민병도 의원이 현장에 갔으니까 네. 그 점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지금 양쪽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문제는 민병도 의원 스스로가 문제 될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자기 스스로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디테일하게 따지기 싫은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싫은데요. 이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귀찮다. 귀찮다.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귀찮다. 이거를 지금 이제 사퇴를 낸 거에 대한 이거를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는 4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사람이 결벽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서 사표를 내는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선해의 선해를 한 100번쯤 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저 더 큰 게 있으니까 저러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4개나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크게 질러놨는데 사실 3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귀찮아서
의원직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핑계 대고 그냥 아예 그만할란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달리는 다른 일이 있어서 예, 예. 예를 들면 뭐 삼성 건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세계 중에서 무슨 건을 다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병두 의원 본인과 당을 위해서 해가 되었지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거나 분명하게 어떤 뭐 그런 정치 이념적인 행위가 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의 그 민병두 의원의 처신은 민주당에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당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이건 만류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냥 자기 혼자 편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요. 그 유권자들의 뜻과도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도 만류하고 당원 지지자들 전부 만류했는데 그냥 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그 당과 당원 그리고 찍어줬던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일부에서 뭐 이게 나중에 뭐 빅픽처 더 큰 정치인 되기 위해 아니요. 민병두 의원에게는 앞으로 이제 정치의 인생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판에 이게 정말 이대로 그냥 사퇴하실 거면 앞으로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진짜. 이게 진짜 다른 야당들 반응을 한번 잠깐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유당 어디까지가 민주당의 가면인지 놀라울 뿐. 이게 자유당 네. 발언입니다. 바른미래당 민병두의 사퇴를 만류하는 민주당은 위선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평화당 민평당 민주당은 민병두 사건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뭘 사죄하라고?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민병두 의원이 사퇴를 해서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뭐 10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그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병두 의원이 사퇴를 해서 이런 공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세훈이가 그 무상급식 투표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 완전히 뭔가 지금 망하는 길로 네. 갔던 그 이야기를 비유해서 하시는 분들인데요. 진짜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의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다른 주변에 있는 자기가 발 담그고 있는 민주당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또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의석수 하나 지금 아쉬워서 현역 의원들 가급적 자치단체장 출마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그래서 이계호 의원 전남도지사 불출마 선언했죠. 김용춘 장관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현역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 자치단체장 출마도 다 지금 만류하고 자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의석수가 아쉬워서 그래서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 데려오니 많이 또 민평당하고 뭐 좀 더 우호적으로 잘 지내야 되니 많이 이런 아쉬운 여기저기 손 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의석 한 석을 이렇게 내다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이거 정말 의석수 때문에 자유당 소속 의원이 차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집권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민병두 의원이 나는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부끄러운 일을 한 기억은 없지만 입새에 이는 바람 한 자락에도 괴로워서 나는 사표를 내야 되겠어 라는 말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니 야당들은 다 신나게 다 물어뜯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가면에 아예 그냥 기정사실을 해놓고 지금 물어뜯고 있단 말이에요. 사태로 인해서 이 의혹을 종결시킨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야당에서는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그 공격을 누가 받고 있냐? 남아있는 민주당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원직 사퇴 향후 처리 절차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뭐 사표를 던졌다고 해서 회사에 사표 내는 것만 해도 그래도 인사팀이 올라가고 등등등 있는데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1인이 다 국가기관인 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이라는 사직서를 일단 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요까지는 했습니다.
회기 중에 사직할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사직서 수리 여부가 결정이 되고 비회기인 경우에는 표결 없이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3월 국회는 열린 상태이지만 여야가 아직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았기에 이번 달에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전까지 빨리 현재의 의사결정을 더 늦기 전에 빨리 처리하십시오. 예. 지금 내가 이렇게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주소 담기 부끄럽다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주소 안 담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사표 내면은 평생 동안 부끄러워지실 겁니다. 예. 지금 명분 이거 사퇴 의사 처리하는 거요. 명분 많습니다. 예. 지금 시급한 그 국정 과제 많고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지방선거도 있고 기호 1번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의당 분당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원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커졌어요. 국민의당으로 하나 있을 때하고 두 개 쪼개지는 바람에 지금 더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명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명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뉴스를 전하다 보니 정치 쪽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민병두 의원의 사퇴는 미투 운동에도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노래방에서 무슨 어떤 그렇게 지속적이고 이런 것들도 아니고 노래방에서는 자기가 기억에 애매한 이런 것들까지 또 국회의원이 사표를 내야 되는 선이라고까지 선을 높이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다음부터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순순히 지입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민병두는 사퇴했잖아. 예.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인정 못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거 아닙니까? 자, 민병두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빨리 사퇴 철회를 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뉴스 신세계에서는 아주 웃으면서 생각하면 웃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뉴스가 또 짜증나는 뉴스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우울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게요. 자, 언론 해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론 해부실. 예,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문제, 특히 지금 뉴스타파는 민병두 의원을 건드렸고 프레시아는 정봉주 전 의원을 건드렸는데 조금 전에 하여튼 빼고 민병두 의원 빼고 프레시안 문제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레시안이 거의 사원을 걸다시피 하고 지금 그냥 홀딱 벗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칼든 깡패를 보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고일석 국장님, 이거 지금 정봉주 의원 보도, 이게 거의 진짜 약간 거친 표현하면 개싸움 비슷한 형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가 흉악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국 언론사가 편찬되면 분명히 한 장을 차지해야 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를 거의 다 보고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치명적인 것은 처음부터 프레시안이 선수로, 당사자로 참전을 했다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돼버렸죠. 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이트에서도, 첫 보도에서도 다분히 감정적이고 이런 객관성을 상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보통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중립성은 일종의 언론의 압력이면서 면피이기도 한 것이지, 원래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언론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인 것이죠. 그렇죠. 사실 중립성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언론 입장에서는 진실,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예. 근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당신 이야기도 들어주고 당신 이야기도 들어주겠다. 예. 그래서 사실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약간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립이라는 포지션이 그렇게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된 것이지, 가운데 있는 중립을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말이 맞다. 프레시안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 저희는 예.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다만 현재 양 당사자가 하고 있는 말과 글 이걸 가지고 과연 제대로 이걸 사실을 찾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 훈장질을 하는 거죠. 예. 네. 아니, 우리 이제 동업자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네. 질책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중립성이 또 토대가 되는 것이 객관성인 것이죠. 근데 언론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면 객관성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이 선수로 참여해온 보수 언론의 전통적인 병폐였습니다. 그것을 프레시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프레시안이 당사자로 참전한 부분, 참전한 부분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프레시안이 첫 보도를 한 후에 정봉주 의원이 약간 딜레이를 바로 해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자기들의 강세를 또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못 참고 프레시안은 스테이트가 아닌 칼럼으로 관찰자가 아닌 참전자라고서 자기 입장을 처음 밝힙니다. 네. 나는 정봉주의 소신을 지지한다는 칼럼인데요. 네. 이 칼럼 정말 얄미합니다. 우선 제목은 마치 정봉주 의원 편에 서서 쓰는 것 같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깐 거죠. 그것 자체가 얄미하고 비열하고요. 논리가 정 전 의원이 투옥됐던 BBK 폭로 사건 그것에 빗대어가지고 너는 이명박 같이 발뺌하지 말고 이실 짓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보면 이거 화면 다시 틀어주세요. 성추행 가해자 정봉주는 정남이 떨어진다. 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 소설이다 같은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흔한 가해자의 길을 걷지는 않으리라는 마지막 믿음을 남겨둔다. 그가 괴물과 싸우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얘네들은 지들이 단죄를 내린 겁니다. 이미 심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정봉주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미 단죄를 해버렸어. 네. 이 죄를 알 테니까 네. 이실 짓고 해라. 네 죄를 부인하면 네. 그게 2차 가해야. 네, 그거 괴물이야. 괴물 되지 마. 비겁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좋게 말하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오류입니다.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7년 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100% 실체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이 토대에서 출발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식의 자세는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적인 오만입니다. 확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그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중에 이게 실수가 되면 네. 엄청난 그 책임감. 왜냐면 이게 정말 부담감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에 차게 특히 진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 기사를 쓸 때 확신에 차서 기사 쓸 수 있는 기자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왜냐하면 두려워요. 예. 일단 두려워서 그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의심할수록 기사는 정확해집니다. 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도 아무리 확고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판결 나기 전까지 새로운 증거, 다른 증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 언론인데 언론이 모든 완벽한 이 실체적 진실을 다 파악을 했다는 그 자신감을 지금 깔아놓고 기사를 쓰고 칼럼을 쓰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칼럼이 가진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권영석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봉주 의원이 무슨 해명을 하든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흔한 가해자 행위로 미리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 그러니까 네. 반박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거. 입 다물라는 것이고 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니까. 정봉주가 무슨 말을 해도 너 말을 하면 반론하면 그 자체로 너 2차 가해야. 네, 2차 이러고 가해면 있어요, 2차 지금. 범죄라는 것이죠. 와,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대 민주주의 문명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세 마녀 재판 그거 딱 이것과 그겁니다. 다른 거거든요. 예. 법치주의라는 게 달리 생긴 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괜히 생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단죄해버리는 중세 마녀 사냥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출발은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양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청취하는, 당연히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프레시안의 태도는 반론 자체로 너 2차 가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론권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반론이 진실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네. 다음 칼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1차 해명이 나온 후에 이 알리바이 뒤에 숨은 정봉주 해명에 빠진 것들이라는 칼럼을 또 프레시안은 씁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 칼럼으로 자꾸 그 주관적으로 쓰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이에요. 이 칼럼 정말 압권입니다. 네. 조금 하 소장이 이 야소장이 칼럼에 빙계하게 대해서 했던 칼럼이죠. 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성추행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지목된 시간과 장소에 자신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일종의 알리바이, 부재증명 제시다. 불확실한 기억과 남아있는 단편적 기록들을 근거로 사실관계 공방을 벌여보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뭡니까? 사실관계 공방을 벌여야 되는 거 버려야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버려놓고 불확실하니까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네. 자기들도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받아쓰기는 했지만 자기들도 지금 자신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러니까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확실하다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그 확실하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랬어. 그게 다예요. 네. 그 A씨가 우리한테 얘기 다 해줬어. 그리고 A씨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 이게 다예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매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메일을 보낸 게 있어라고 메일도 뭐 본본도 아니고 그냥 캡처 보낸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증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프레시안도 갖고 있는 한계 아닙니까? 예. 이게 과거의 단편적인 사실들, 불확실한 기억 속에 프레시안도 지금 거기 그 안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 문장 속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인정하지 알고 않는. 있으면서 나는 자기 프레시안은 괜찮고 자신 있다. 정봉주 너는 그걸 가지고 알리바이 대해가면서 네. 이렇게 빠져나가지 마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세상에 지금 이건 완전 마녀사냥이지. 예, 정봉주라고 하는 개인이 과거에 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고 프레시아는 그랬더니 정봉주는 알리바이를 주장을 했으면 알리바이를 프레시아는 깨면 됩니다. 그렇지. 알리바이를 깨면 되잖아요. 근데 알리바이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뭔 소리예요 이게? 왜? 왜냐고 하니까 불확실한 기록과 단편적인 기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예.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온갖 잘난 체를 하면서 진보가 어쩌고 프레시안이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냐면요. 제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프레시안을 끊어버리고 안 봐요. 왜냐면은 이 새끼들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저주에 가깝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깠습니다. 예, 바로 예, 딱 이런 식이에요. 근거 없이 느낌만 가지고 몇 가지 주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공화국 예. 또 대표적인 프레시안의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참여정부를 거의 저주하는 논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예. 스탠스를 끌고 와가지고 예. 참여정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후들겨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거는 프레시안에 몸담았던 애들이 안철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아, 예. 안철수 캠프에 가고 안철수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인간들이 안철수 노선이 아닌 말로 솔직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보다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이지 않다고 까놓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우경화되어 있는 안철수를 우쭈쭈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이념적 지향의 문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능의 문제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딱 진짜 그때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어떤 시기였냐 하면 우리는 이러저러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으니 허접한 논리를 제시하더라도 너희는 명확해야 된다. 너희는 정확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지들은 대충대충 기사 네. 쓰고 조지면서 반론하면 반론은 아주 빈틈없이 네.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빈틈없이 해도 왜 이렇게 반론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금. 말씀 쌩 까고. 네.
여기서 이제 이쪽 칼럼에 아주 압권이라고 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분. 다음 걸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알리바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일은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피해자가 재차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 제3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성폭력 사건, 특히 오래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정확한 인신의 당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또 3자를 끌고 와. 설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정전인과 같은 해명 방식은 피해자 2차 피해를 안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3자를 끌고 와. 네. 이거요, 진짜 100% 자기들 이야기거든? 그럼요. 근데 마치 제3의 객관적인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이 프레시안과 정봉주 간의 공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훈장질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겁한 글쓰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면 내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익명 또 다루겠지만 익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를 밝히고 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 의견인 것이지 전문가들 대체적인 의견도 뭡니까? 자신할 수 없는 거야. 네. 왜냐면은 아닌 의견이 네. 또 있잖아요. 네. 그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프레시라고 하는 멀쩡한 언론사에 뭐 나름 뭐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썼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거 뭔가 한번 갖다 주세요. 갖다 줘보세요. 빨간 펜으로 하면은 아니 그냥 다시 써라. 리젝트 처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기사에 내냐? 바보야.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데스킹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데스킹을 해야지 하고 딱 잡았는데 일단 시작부터 뭔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데스킹 포기. 포기. 그는 글을 새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걸 새로 써. 새로 쓰면 추진해야 그냥 그 되고. 기사 그거 그냥 휴지통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네. 야 기사 킬. 그리고 이 칼럼도 아까의 칼럼과 마찬가지로 알리바이 공방은 결국 2차 가해가 되니 알리바이 공방하지 마라. 네. 로 귀결을 합니다.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입 닥쳐. 인정만 해라. 너는 인정만 해라. 넌 여기서 어떤 반론도 하면 안 돼. 예. 반론하면 그거 2차 가해야. 예. 야, 이거 엄청난 협박이거든요? 이따가 살펴볼 예. 이미 다 보셨겠지만 서리 기자의 카톡도 그런 식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요 기사, 말씀드린 요 칼럼에 그런, 댓글이 하나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한 누구누구입니다. 제 대학 시절에 선배님이 제 허벅지에 손을 넣으셔서 수상추행을 하고 제가 그때 반박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라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싶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사에 제보가 있으면 우리 기자님께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하면 알리바이 사실공방으로 돼가지고 피해자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실직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를 이런 논리를 갖다가 버젓이 자사의 대표적인 칼럼으로 게다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내고 있으면 당장 프레시안에서 뭐 내가 프레시안 기자들로부터 대학 다닐 때 성추행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메시지가 날아오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걸?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럴 겁니까? 지금 벌써 기자 이름 3명이 등장했어요. 예. 지금 프레시안이 전사적으로 이 문제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활을 프레시안이 건 게 아니라 사활이 걸려버렸죠. 걸렸죠. 처음부터 뭐 이렇게 처음은 좋았겠죠 그냥 좋아했다가 이제 사활이 걸려버린 거죠. 서울이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임경구, 곽재훈 이렇게 네. 여기 지금 프레시안에 다 오래된 기자들이거든요. 네. 여기 다 참전을 해버렸어. 네. 이거 프레시안이 굉장히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어제 이제 압권의 문제 기사가 나오게 예. 됩니다. 어저께 정봉주 의원이 자세하게도 해명을 했죠. 그리고 그 해명하고 나서 프레시안 서버가 다운되고 하다가 4-5시간 만에 다시 새로운 기사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민국파라는 분의 증언을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다들 기자지만 이게 그 정봉주 전 의원이 회견한 직후에 받은 제보라는 거예요. 그걸 서너 시간 만에 기사에 올립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이거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 전 의원이 이 같은 증언에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물론 어떤 특정 보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획을 준비해 놓고 사실 반응을 보면서 기사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보도 전략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벼르는 것은 해당 증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을 보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론기관이 이런 식으로 벼르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제 객관성이라고 완전히 그냥 땅속에 파묻어버린 겁니다. 저거는요, 조중동도 저렇게 안 씁니다. 그렇죠. 그 조중동이 뭐 굉장히 흉폭한 기사 많이 쓰지만 너 여기서 인정 안 하면 내가 추가로 깐다? 아니, 깔 게 있으면 지금 깠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깠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이런 협박을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 네. 이거는 기사가 아니에요. 언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어떤 취재원, 제3자 취재원을 보도해 주는 것인데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가령 유비씨 고일석을 누가 비판을 하면 유비씨 이름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프레시안이 주체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 뭐 세간에서는 이제 뽀뽀 미수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 자, 이 의혹에 있어서 피해자는 빠져버리고 피해자 자리에 프레시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구조가 프레시안과 돼버린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의 공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그러고서 지금, 네. 어저께 바로 어저께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댓글들이 그것의 그 주장의 허구를 입증하는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봉주 의원이 또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반론 보도가 또 나옵니다. 보시죠. 민국파라는 분이 모든 일정 함께한 내가 23일 없었다는 게 정봉주 의원의 주장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저거는 얘기를 하자면 23일에 자기가 같이 다녔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22, 24일에도 같이 있었는데 23일에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입니다. 진짜 저것은 아무리 급해도 실지 말았어야 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늘 함께 했기 때문에 23일에도 당연히 있었을 거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추론은 되죠. 예. 이거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력한 추론이지 사실관계로 입증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론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2, 24일 같이 있었다고 24일도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추론된 것도 그렇게 이제 뭐 늘 같이 수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 프레시안 이 민국파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이 기사가 실제 사람들이 그 동선을 지도를 그려가면서 네. 교통이 막히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네. 정봉주가 그날 그렇게 움직임이 가능했겠느냐를 이미 다 증명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불가능하다. 상계동에서 여의도까지 10분 만에 주파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잘 봐줘도.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죠. 이 서울이 기자가 보도하기 하루 전에 카톡. 카톡 보낸 카톡입니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11시에 카톡 보내놓고서 인정하시죠? 라고 해놓고, 뭘 헛소리라고 그랬더니 예,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한 거예요. 이걸 보고 기자들이 다 이렇게 취재하느냐. 혹시 조중동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안 합니다. 기자 없고, 아마 서울이 기자도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취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기자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기자를 대단한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이제 자기보다 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시건방지게 해야 자기가 그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하면 기자 가오가 산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조중동 이야기 나오는데 조중동은 논조 가지고 제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또 때로는 그런 좀 흉측한 기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만나본 조중동 기자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예의 바르나요. 논조가
지랄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예의 부분이 있고요. 지적해드릴 근데 이 예의 부분이 카톡은요, 있고. 네. 진짜 싸가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사실 이 기자들 안 그래도 지금 요즘 기레기라고 욕먹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자들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예의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오늘, 그러니까 6일, 오늘, 일테만 기사를 받아가지고 내일 출고할 계획인데, 11시 반에 그 카톡 하라 그래가지고. 백업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사자의 반론을 최소한 하루 정도는 들어줘야죠. 몇 시간이라도. 그렇죠. 근데 띵 물어보고 인정 안 한다니까, 오케이, 알았어. 반영하겠어? 야, 이 인정 내용 안 한다는 말을 반영할게요. 네. 그럼 안 나오면 그냥 띡 올린 거죠. 봐봐. 전화 받으시죠? 이 시간인데 이거 말투가 있어요. 이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그 느낌이 딱 느껴져. 뭐냐면 전화 받으시죠? 왜 안 받으세요? 뭐 그런 얘기, 그런 네. 뉘앙스죠? 전화하기 싫으시면 카톡으로 이야기 나누시죠? 뭐 이런 거예요. 2011년 12월 23일 뭐 수감 전날 렉시턴 호텔에서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셨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이 텍스트에서도 그냥 느낌이 와요, 그냥. 그리고 프레시아는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그랬을 거라고 이제 좋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뭐- 이럴 수가 없거든. 서울의 기자는 뭐 그냥 아직 기자 생활을 한 지 오래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선배 기자들도 있다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런 말을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유독 정봉주한테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늘 그래왔습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는데 지금 살펴본 것들을 쭉 맥락을 보면 이것도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싸움을 건 것 같은 거 느낌이 싸우자는 들어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카톡 내용이 싸우자는 거야. 도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분히. 이게 지금 기사, 스프레시안 기사 댓글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모 기자 A씨와 서울의 기자가 동일 인물 아니냐, 이런 추측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동일 인물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봉주도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묻고 있는 것은, 두 명이 동일시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서울의 기자가 쓴 기자가 마치 자기 일인 것 같은 느낌을 주게끔 쓴. 그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방에서 피해자 자리에 프레시안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지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서울의 기자가 그 기사에 등장하는 A모 씨, A 씨하고 서울의 기자가 동일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프레시안이 지금 스스로 A 씨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도 그런 인상이 팍팍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봉주 의원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사실 아니고요. 그냥 팟캐스트 요즘 열심히 나오는 이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런 인기인이지 않습니까? 연예인이고 이런 사람들의 추문을 말 그대로 단독 보도했다고 그러면 그 언론사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어요. 왜 프레시안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냐고. 왜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걸로 완전히 변했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명인의 성추문을 보도한 언론사는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프레시아는 거의 전 국민으로부터 악당이 됩니다. 댓글에서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참만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또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것은 네. 서울이 기자가 그 피해자 A씨와 친구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서울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이게 친구라면 연락 정보원 정도 역할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취재 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죠. 이게 지금 그 MBC가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김세희가 윤서인 인터뷰한 거, 이게 지금 취재 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개헌 여론 수집할 네. 때도 그 이후에도 인턴 직원, 네. 또 이제 인턴 직원 네. 하고 했던, 이게 지금 취재 윤리 문제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점이죠. 이해 당사자가 제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자기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 취재 윤리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A씨도 기자라면서요.
A씨 기자가 그것도 자기 아니랍니다. 말을 그것도 뭐 다른 회사 다닌다고 또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기자는 아니래요. 네. 근데 지금 프레시안이 현직 그랬잖아. 기자라고 했어.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시안이 예. 현직 기자라고 했어. 그 부분도 좀 문제죠. 예. 난 프레시안 말만 믿을게요. 네. 프레시안이 기자라고 그러는데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안 쓴 이유가 뭡니까? 기사로서의 객관성, 제3자성을 담보받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밀었죠. 그럼 그 친구는 이 A씨가 직접 안 쓰고 자기한테 밀은 거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 기자인데 지가 쓰면 되지 왜 나한테 밀었겠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기자도 자기가 제보 받아서 자기 선배한테 후배한테 토스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사에서 최대한 제3자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보다 더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오만 감정이입을 다 하고 다니면 누가 그 기사를 보고 아, 참 객관적인 기사구나 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재판을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판사예요. 판사인데 내 친구 사건이 저한테 와요. 이거요, 법원에서는 규정상 이 사건을 담당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역사에 보면 상피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상피제도 비슷하게 하여튼 내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내 재판에 오면 이 사건은 다 다른 재판부로 배당을 합니다. 예, 제척하게 되죠. 이거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검사도 내가 지금 검사인데 내가 어떤 사건을 수사했는데 내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면 안에서 다 내부 조정을 다 합니다. 너는 이 사건에서 손 떼고 다른 사람 맡아라. 왜? 설령 이걸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다 제척하고 회피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기사를 쓴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친구 문제야. 그럼 제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왜냐면은 어떻게 해도 이거는 외부에서는 이걸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 거죠. 프레시안이 우리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서 진짜로 움직일 수 없는 정봉주 의원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깠다 손 치면은 그때 되면 저는 사실 정봉주 의원보다 프레시안한테 더 열받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왜 이제 내라는 거야? 여태까지 뭐 하고? 메이저 흉내 내느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들의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그야말로 언론 전체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피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프레시안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레시안은 지금 이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빨리 이성을 찾아서 빨리 발을 빼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관찰자의 시선으로 프레시안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핵 폐기는 핵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문 정권은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화 구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어이가 없다. 핵을 만들어 놓고 균형 맞춘 뒤에 폐기 협상을 하재. 네. 아니 폐기할 핵을 왜 만들어? 돈 아깝게. 웃긴 새끼야 이거. 그래서 북이 핵을 가졌으니까 남도 핵을 가지자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냥 진짜 이게 초딩 산수도 아니고 요즘 초딩들 산수도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그냥 1 더하기 1은 이 수준이 아니거든. 이게 사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이렇게 남한 핵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자유당 당사에 플래카드로 막 핵무장하자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자유당 의원들 내부에서만 그렇게 맨날 시끄럽고 그 이상 발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가 이런 주장을 갖다가 그야말로 개소리로 받아들이고 놀림감으로만 소비를 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면은 이게 진지하게 혼을 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홍준표 대표는 남한 핵무장을 하자고 그러는데 방법은 일단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국한테 가서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주한미군 기지에다가 설치해 주세요라고 싹싹 비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1번 방법이 채택이 되지 않을 때 미국이 도저히 말을 안 듣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우리 미국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래요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제 상상 범위 내에서 없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대북 특사 한번 트럼프한테 보내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 가가지고 우리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대접을 받고 오는가. 잘하면 체포됩니다. 근데 홍준표가 왜 이럴까? 네. 나도 이제 윤건필 소장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자꾸 내재적 접근을 하게 되는데 홍준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지금 박정희 신화를 읽고 싶은 네, 욕망이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였죠? 이희소 박사 예. 해가지고 박정희가 미군한테 좀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그렇죠. 핵 개발을 네. 하려고 했다. 근데 이희소 박사가 죽으면서 좌절이 됐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홍준표가 지금 이 핵 무장론 떠드는 게 그 소설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이 점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의 이러한 내재적 접근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고 홍준표 대표님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예 위로와 걱정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박정희가 핵무장을 추진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 제명이 못 살았습니다. 예. 그 탕탕절의 그 기억이 또 선선한데 홍준표 대표님도 그런 거 자꾸 하시면 탕탕절에는 낙지 탕탕이를 먹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홍준표 대표님은 다 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래 하셔야지. 네. 예. 자,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MB의 수와 정동기 이 양반이 검사 출신이죠? 네. 아주 적반하장의 어떤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MB가 여러 로펌들을 돌아다니면서 제 형사사건을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다 빠꾸를 맞고 지금 MB 주변에 남은 변호사가 몇 명 없어요. MB 당시 청와대에 있던 몇몇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정동기 수석이죠. 이 양반이 두 가지 아주 어이없는 이야기를 뉴스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정동기 본인 입으로 한 말입니다. MB에 대한 피의 사실을 자꾸 공표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얘기를 딴 사람은 몰라도 이명박이 하면 어떡합니까? 니네들은 하면 안 돼, 이 소리를. MB와 그 일당 새끼들은 피의 사실 공표 이딴 단어를 입에 올리면 안 돼. 적어도. 이것 때문에 참 어이가 없었는데 게다가 이제 정동기가 MB 변호한다고 이리저리 뛰다니고 이러니까 당장 여기서 박찬홍 로스쿨 교수님이 이건 안 된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한변협이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정동기는 MB 변호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동기는 같이 엮여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같이 엮여 있는 데다가 변호사법 상에서 공무원일 때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무원인데 예를 들면 공정에 들어갔던 파견됐던 변호사예요. 그래서 공정의 업무를 쭉 하고 왔는데 변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공정의 사건만 다 자기가 아도를 쳐가지고 다 맡고 그러면은 이 상도의를 떠나서 이 국가적인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국의 안보와 희망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충동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냥 미국의 동네 아저씨가 한 게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CIA 국장. CIA 국장이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네. 그것도 어디 딴 데서 한 게 아니라 폭스뉴스와 CBS와의 연인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위험한 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폼페오 국장, CIA 국장은 연극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왜곡 보도가 네. 사실 정말 사람들을 생각을 헷갈리게 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미국의 그 진보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너무 형편없고, 진짜 저질,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됐지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거를 우리가 좀 관광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 국내 정치에서는 뭐 형편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알렉산더의 매듭 끊기처럼 그냥 턱턱 쳐내는데 그 남북 관계 문제에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CIA 국장이 하는 말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그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적이 없고 북한의 지도력도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간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꾸준히 궤를 같이 이어온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승민 대표 뭐 흔들린다며 안 흔들린다고 CIA 국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CIA 국장한테 항의를 하십시오. 흔들리잖아요 하면서. 그럼 CIA 국장이 뭐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 폭스뉴스에서 이렇게 했고 CBS와의 회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이 도전이라는데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그러고 또 이제 약도 좀 팔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전임 행정부들은 막연히 잘 될 거라는 희망으로 그 위험을 무시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약도 팔고 그러십니다. 아이 뭐 약 많이 파세요? 괜찮습니다. 우린 특이어천가야 이제. 뭐 약은 얼마든지 파셔도 되고 이게 한 번 더 비핵화, 한 번 더 평화 정착만 해주신다면요. 그 정도 약 파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 쪽에서 이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장소와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이미 착수했다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김정일 회담의 장소가 백악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괜찮은 그림이다. 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아니 세상에 이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악의 축이라고 하던 이런 그 국가의 수장을 백악관에 초청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에게 사실 이라크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 네. 미국인들에게 현존한 최고의 적이 누구였냐? 바로 북한이야. 네, 북한이죠. 그 최고의 적 대빵이 백악관에 오는 거예요. 와, 이 그림 정말 괜찮은 그림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비유를 들자고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민병대 그 팔레스타인 그 난민 국가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거 이 정도의 충격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거죠.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반대 그림도 그려봅니다. 트럼프가 한국 땅에 와서 서울 와서 우리 이거 한번 얘기했던 건데 네. 판문점을 도보로 걸어서 넘은 뒤에 거기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북한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차 타고. 그래서 평양에서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라지샤 부대변인의 표현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그럴듯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제하지도 않겠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틈이 열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이벤트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재 미국 정부입니다.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해피바이러스 뿜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황이 무지무지 배가 아픈, 그래서 정신 나간 헛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죠, 또. 또 있습니다. 예. 아까 김성태랑 유승민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준표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게 3월 10일 날 올린 페이스북에 홍준표가 직접 올린 겁니다. 91년 노태우는 김일성의 소가 한 번 더 비핵화선언을 했고 92년 미군 전술핵을 철수했습니다. 그때부터 북은 집요하게 핵 개발에 나서서 남북 군사 균형이 무너지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지도자의 오판, 즉 91년도에 노태우를 뜻합니다. 노태우의 오판이 국가적 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노태우로 하다에 깠죠. 그러고 난 다음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가장 세계사적인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번 회담에 있어서 진보 보수 그리고 어떤 정파, 진영 이런 것들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야말로 이럴 때 진짜 국력을, 그죠? 그러게요. 국론 분열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예, 저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공화당들의 어떤 그 당파 간 싸움이 엄청나게 심한데, 근데 이게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그 당파를 뛰어넘어서 초당적 협력이 되는 게 거의 미국 의회 내에서의 어떤 전통 비슷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하고 했을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상하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미국 의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뭐 이라크 침공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긍정하는 의미는 아니지만서도 국가사적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파를 초월하여 협력해야 된다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성 국정원장이 지금 또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실 정의용 실장님의 뉴스가 매일 나오길래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어떻게 다니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진짜 이거 나 비행기 못 타 이렇게. 게다가 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말리게 긴장되는 순간순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 하루도 뭐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지난 3월 4일 날 대북 특별사절 단장으로 정의용 실장이 결정이 됩니다. 네. 이게 3월 4일이고 바로 3월 5일 날 북한으로 날아갑니다. 네. 성남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예,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날 오후입니다. 3월 5일 날 바로 김정은을 접견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리고 세계사적인 이벤트가 3월 5일 날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현이 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3월 8일부터 11일까지 2박 4일간 미국으로 또 출국을 하십니다. 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김정은의 뜻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사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나니 바로 그 자리에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이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백악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이례적으로. 예,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네. 이런 일이었죠. 그리고 3월 11일 날 이제 이 미국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12일 날 바로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 되니까 정의용 실장이 이번에는 중국을 가셨네요. 중국을 가셔가지고 처음에 가자마자 중국의 양대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4시간 넘게 면담 및 오찬을 한 데 이어서 오후 5시부터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접견해서 또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 주석이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가 저랑 같은 이니블루 넥타이입니다. 그러게요. 왠지 이니블루를 일부러 골라서 맨 것 같은데. 네, 색깔 맞춘 것 같아요. 그러고는 12일 날 그 시 주석과의 그 면담이 있었는데, 그러고 13일 날 바로 모스크바로 날아갑니다. 네.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여기서 이제 그 푸틴을 만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는데 일단 외교장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14일 날 돌아오신다는 이런 일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시는 거는 그 한국 안 들렀다가 중국에서 바로 러시아로 직항으로 날아가시는 이런 일정입니다.
와, 난 솔직히 비행기를 4시간 이상 못 타요. 그거는 저기 권선웅 의원님이 이코노미를 타셨어요. 비즈니스급 이상을 타시면 뭐 그래. 4시간 이상도 뭐 맞아. 타실만 합니다. 네. 그런 것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저도 평생 동안 뭐 비즈니스 딱 한 번 타봤는데 어.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타봤구나. 난 못 타봤는데 아직. 그 이코노미를 했는데 그냥 좌석 업구를 그냥 우연히 시켜주길래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행운이 나에게도 한번 왔으면. 자, 성 국정원장도 진짜 못지 않습니다. 성 국정원장도 그 정우영 안보실장하고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다가 네. 이번에 딱 갈라졌죠. 네네. 한 분은 중국으로 가시고 한 분은 일본으로 가시고. 예. 그래서 오늘 아베 총리를 만납니다. 아베 표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30억 달러 가지고 30억 가지고 지금 퉁치려고 30억 달러가 아니라 30억 원입니다. 어, 예. 30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면서 거듭 트럼프에게 유감을 나타내면서 완전한 비핵화란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굳건한 한미동맹, 최대 제재와 압박이란 세 원칙을 흔들림 없이 한미양국 모두 추진하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네. 야, 아니, 유 대표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 끝발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시네. 지금 미국 걱정하고 있어. 그러게요. 미국이 지금 혼란에 빠지는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혼란스러운지는 뒤에서 살펴보고. 근데 그 잔소리가 참 약간 아해합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란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굳건한 한미동맹. 이거 지금 그렇잖아. 아니, 유승민 대표님, 우리 말 나온 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미국이 목표를 막 흔들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미국 트럼프를 막 비난하면서 나온 말 아닙니까? 유 대표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금 목표를 굳건히 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갈대처럼 막 목표를 이리저리 수정하고 막 이러는 나라입니까? 둘째로, 한미동맹이 지금 위기입니까? 아니, 특사 왔더니만은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을 갖다가, 백악관 내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장소에까지 내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벌홀에다가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받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 백악관에서, 우리 정의용 실장님 오셨다고, 트럼프가, 야, 얘들아, 다 모여,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서열 1위부터 한 11위까지 옹기종기 다 모여가지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설명하는, 방북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 메시지에 대해서 귀 쫑긋 세우고, 그 듣는 장면. 네. 아니, 그거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러게요. 또한, 동시에, 백악관에서 저렇게 기자단한테 브리핑 하는 거. 그거 타국의 정상도 아니고 네. 타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참모들을 백악관에 앞마당에 딱 세워가지고 직접 브리핑하세요. 와,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이것만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미국이 혼란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또한 균열을 내는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평가를 하겠으며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최모 씨의 아들 모 성식 씨라고 하는 익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로 이어진 한미동맹을 해치려는 이러한 보수 우익들의 이런 행동들이다라고 망동이에요, 망동. 망동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시는 국가보안법 처벌 사안입니다. 저는 진짜 국가보안법을 정권 바뀌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이 입에서 완전 붙어 있어.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이 바미당 애들 하는 짓 보면 전부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요. 그 짓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정원이 좀 얘네들 좀 싹싹 아니면 저 대공 군실에 좀 이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경찰청 경찰이 해야 되겠네요. 대공수사과에서 하면 돼요. 자, 미국 입장 한번 보죠. 네. 예. 이렇게, 유,
뭐 또는 뭐 김성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제 언론 기사에서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들은 트럼프의 결정이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 이거 어쩜 좋아.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바로 이 미국의 폭스뉴스 등등등 미국의 이제 극우 뉴스들입니다.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극우 언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국의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는 이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 변종 정당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미와 극우라는 조합을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미와 극우. 반미는 사실 우리 주사파의 종특이었잖아요. 지금 뭐 제가 오늘도 트위터 리트윗을 하나 했는데 그 과거 그 통합진보당 출신 현재 민중연합당이죠. 민중연합당의 그 김재현 같은 경우가 2월달 그 트윗인데 뭐 평화올림픽 오라 이러면서 네. 미국 물러가라 뭐 이런 갑자기 왜 그러지? 생뚱맞은 약간 정신 나간 소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반미와 그 숙골 좌파는 매칭이 됐었는데 네. 반미와 극우의 조합이라는 희한한 지금 조합이 지금 탄생을 하고 말이에요. 있어요. 그 반미 극우 정당이 또 나름 또 미국의 극우 언론이랑 이렇게 티격태격을 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게. 그러니 그냥 그 우리 반미 극우 정당께서는 이념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대한민국 30억 달러가 아니고 30억 원 예. 갖고 생생 오지게 내다가 트럼프한테 까였잖아. 아유 그러고 저기 아베 총리도 지금 일본에서 국내 정치 문제는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사학재단 그렇죠, 사학재단. 비리 터져가지고 오래된 거였는데 지난번 그 의회 해산하면서 그냥 다 대충 다 날아갔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이슈가 전혀 죽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올라가지고 지금 아베 주변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그 세계사적 이벤트에서 아베가 그 표정 관리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남북한이 평화 모드로 들어간다는 건 세계 전체가 다 좋은 일인데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베 혼자 인상을 그리고 있으면은 그 누가 봐도 참 속이 좁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아베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좀 돼. 왜냐면은 그 진짜 그 골프장에서 트럼프 뒤따라가다가 네. 뒤로 나뒹구는 나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 그런 굴욕 수모까지 겪으면서 딸랑딸랑 했는데 지금 아베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거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아베가 이 뒤통수 맞은 이유는 사실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하니까 우리 지금 이 평화헌법은 안 된다. 네.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거를 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거세게 이제 그 뒤집기를 당한 거죠. 아베는 정말 참 지난 그 우리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좋은 시절 누렸는데 동북아에서 뭔가 그래도 좀 힘 좀 쓰면서 그러게요. 오바마하고 짝짝꿍 해가면서 좀 나름 뭐 패권을 좀 누렸던 그 좋은 시절 다 끝나버린 거야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동북아 정세의 동북아 지역의 운전대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보 당해버리셨죠. 네. 빼앗긴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베 수상도 그냥 힘내시고 어차피 상황이 이래 된 거 다 뭐 이런 거구나라고 뭐 다 체념하시고 표정 관리나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아베 못지않은 인간들이 우리나라 땅에도 있다는 거. 네, 이게 홍아베 진짜.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개최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다 좀 좋은 일이다라고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또는 집단 이게 딱 세 부류 있습니다. 그 아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베 있고 홍준표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이 있고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치 신세계 녹음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 네. 곧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게요. 그리고 트럼프 화형식이 벌어질 것이다.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벌어질 것 같아. 그러게요. 이 박지원 의원은 또 우리 홍준표 의원 논리라고 홍합에 그러면서 계속 놀리고 있는데 이제 홍합에뿐만 아니라 유합에까지 나오게 될 시점이 그렇지. 됐습니다. 홍준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매우 떨떠름해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홍준표의 영혼의 쌍둥이, 그야말로 신복 중에 신복, 홍준표의 오른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민주당이 의수대고 뽐낼 일이 아니다. 실무적 협의를 거친 정상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의해 성사되었다고 보는 만큼 여전히 예측 불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라고 초를 치고 계십니다. 야, 정신승리 진짜 오지고요, 지리고요. 진짜. 얘네들, 와, 이 반미종자들, 분탕질 치는 이 반미종자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쫓아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한미동맹을 깨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당의 뿌리를 잇는 정당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우리 이명박 씨죠. 우리 MB는 그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미 FTA를 갖다 재협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MB가 날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 앞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해 라고 해서 오바마를 선거 때 실언이라 실시를 하고 다니는 이런 동네 쌈마이로 격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미국이 참고 넘어가줘서 그렇지 정색하고 있으면 큰일 날 얘기거든요. 게다가 김성태 대표께서 이렇게 막 그 트럼프를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다라고 폄하를 하면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하여 미국 내에 있는 행정부 사람들이 뭐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반미종자들. 그렇죠. 게다가 김성태를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언하는 인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이 김성태가 이렇게 미국을 폄하하고 있는 와중에 참을 수 없어서 유승민 바미당 대표께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난 유승민이가 왜 조용하나 싶었어요. 그러나 그 걔가 응아를 참지 못하듯 그렇지. 유승민 대표도 이렇게 반미 발언을 참지 못하시고 바로 튀어나오셨습니다. 북미 회담 수용에 미국이 혼란해지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보수 진보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